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신화적 상상력과 게임 미디어 2주차 마지막 차시, 3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주차에 이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지 게임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게임의 역사만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도 사실상 다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다뤄야 하는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2주차 오늘 수업에서 이 게임의 역사를 살펴보는 내용은 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2주차 마지막 3차시 수업은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게임이 발전해 왔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주로 저희가 1차시, 2차시를 통해서 공대생들에 의해서 게임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어떤 산업의 소재로 쓰이기 시작했고 그걸 산업화 시키는데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 주역이 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주로 리드해 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빠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이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마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개발자 몇몇 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게임 시장,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떨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전 분야에서 게임이라는 뉴미디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게임 시장 발전사에서도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바로 온라인 게임을 최초로 개발한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1994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 머드 게임인 단군의 땅을 상용화 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드게임이기 때문에 그래픽이 아니라 텍스트 기반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게 한국인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뭐라 그러죠? 이 키보드에서 키보드를 통해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펼칠 수 있는 그래픽을 최소한의 그래픽이죠. 아니, 최소한의 그래픽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키보드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창의적인 최대한의 그래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래픽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이 게임 안에다가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이 당군의 땅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중간중간에 그 플레이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하려고 애썼다라는 것 또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의 머드 게임들이 그냥 플레이어 한 사람이 게임 안에 접속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식으로 싱글 플레이를 지원했다면 사실 이 최초의 온라인 머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게임 안에 여러 명이 수백 명까지는 아니지만 100명, 200명 정도가 동시에 접속해서 플레이를 해도 이 서버가 다운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네트워크 발전을 이룩했다라고 평가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머드 게임 단군의 땅을 개발한 김지호 개발자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네, 함께 시청하고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지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한국 온라인 게임의 여명기 때 있었던 그 1990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과 그 당시 경험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 회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과학고를 수료를 했고요. 90년도에 과학고를 2년 만에 수료를 하고 이후 카이스트와 통합대 한국과학기술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 제 상황은 이제 2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철모르던 어린이였고요. 그 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손에 쥐어지고 그리고 최초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결정권과 자유가 주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또래 그룹과 함께 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터넷이란 그 뉴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어떤 미디어란 측면에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같은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구텐베르크 인쇄기는 결국 왕의 묵을 베고 그다음에 교회를 역사의 뒷면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인터넷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변화를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미디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고 새로운 장난감이 손에 들어온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자유롭게 탐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제일 빠져 있었던 거는 머드라고 부르는 그 텍스트 인터페이스를 가진 온라인 가상세계였어요. 이거는 현재 MMORPG의 원형 같은 겁니다. 텍스트로 진행을 하지만 어떤 가상세계에서 다른 사용자들하고 모여서 같이 모험을 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당시 플레이하던 모드가 종료돼서 친구들하고 같이 소스 코드를 인수하고 우리 머드를 열었습니다. 히트 머드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그 머드를 열면서 글로벌 커뮤니티를 지향을 해서 한글을 금지하고 영어 전용으로 했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 그다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람들, 그다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플레이를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관리자가 돼서 상주를 했고, 성공을 좀 정의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당시 한미 인터넷 라인이 56kbps였는데 이 라인을 80%까지 점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머드 관리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게임 안에서 신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신이 된 기분이었고 어떤 한 세계를 온전히 손에 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처음 가상세계 연속체가 제시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결과 학교에서 제적들 위기에 처했고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릴 장인경님하고 교수님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계속 학교를 다닐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장인경님이 이제 저희한테 제시를 하셨던 게 남의 머드 해외에서 가져다 만든 머드 가지고 하지 말고 직접 머드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셨었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머드 하던 친구들하고 하고 당군의 땅이라는 텍스트 머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학 때 모여가지고 개발해서 외부에 쇼케이스하고 그다음에 3월에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이 그룹은 해체가 됐어요. 이 얘기는 뒤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4월에 마리텔레콤이라는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스타트업, 당시에는 이제 벤처라고 했는데요. 이런 회사를 장인경 대표님하고 같이 창업을 했고요. 이게 지금 네,
뭐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 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오래된 일처럼 보이겠지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어떤 있었던 몇몇 굉장히 빨리 창업했던 인터넷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시 인터넷을 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은 거의 학교가 유일무이했기 때문에 학교 중심으로 학교 인프라에 기생을 하면서 창업 초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우컴 그 PC통신인 나우누리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당군의 땅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뭐 이건 텍스트 그 아스키아트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 게임 자체는 그냥 말로 다 진행을 합니다. 뭐 여기 남대문이 있고요, 남대문 어떻게 생겼고요, 호졸이 남대문을 어떻게 지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말로 제시가 되고 말로 내가 하는 액션들을 다 입력을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하고요. 이게 대중에게 공개된 최초의 가상세계 연속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에 이제 나우누리에서 당군의 땅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통신 환경은 14400bps 모뎀이 일반적이었어요. 이건 뭐 메가bps도 아니고 그냥 bps입니다. 그리고 PC통신은 이제 다른 PC통신 서비스인 하이텔 천리안으로도 서비스를 계속 전개를 해나갔고요. 이 이후로 한 3년 정도 그 많은 머드 게임들이 나와가지고 잠깐 머드 게임들의 르네상스가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뭐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 같은 MMORPG들이 나오고 뭐 PC방과 스타크래프트 시대가 되면서 이제 머드의 시대는 저물어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그 당시 텍스트 머드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온라인 게임이라는 모델을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3분의 100원을 내야 하는 그런 비싼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100원 중에 15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수익 구조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된다는 걸 알게 된 많은 경쟁자들이 이제 같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그 결과 파이도 작아지고 파이도 나눠야 하고 시장 상황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인터넷 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다음에 머드 시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됐고요. 그 이후에 MMORPG를 개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다시 과거를 바라보면서 좀 어떤지 회고를 하고 평가를 해보자면은 90년대 말에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 붐이 있었고요. 이 당시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거에 대한 예상 없이 그냥 알지 못하는 미래로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시차 없이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 산업에 진입을 했어요. 당시 나왔던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엠모사들, 넥슨, NC, 네오이즈, 네이버, 그 외에 다음이라든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이 다 이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 같은 MMORPG, 그다음에 싸이월드 같은 SNS, 그다음에 부분 유료와 핸드폰 가공 같은 BM 같은 것들이 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거나 아니면 당시 한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근데 한 2000년대 중반쯤 되면서 한국이 더 이상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의 규제와 법 제도가 이제 인터넷 공간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그렇게 된 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당시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었던 데는 알지 못하는 미래로 그냥 뛰어들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인터넷에 방치돼서 무작위로 탐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되게 시크하시죠? 네, 당군의 땅이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식으로 상용화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작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개발자의 입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1994년도에 단군의 땅이 만들어진 이후에 1996년도에 넥슨에서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그래픽 기반을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게임을 상용화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온라인 게임들은 이 하이텔이나 나우누리, 뭐 천리안과 같은 통신망들이 함께 발달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텍스 기반으로 머드게임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이전에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고사양의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고 또 게임 그래픽 기술이 개선되면서 사용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은 이제 김지은 선생님의 원작 만화를 그대로 이름이 있는 거죠. 바람의 나라라는 그 원작 만화를 원작 만화를 원작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픽 이미지를 통해서 플레이어들의 시각적인 만족감을 높여주었고요.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캐릭터들 간의 어떤 결혼을 한다는 시스템 같은 것들, 되게 특이한 시스템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 당시에 그 개발되던 비디오 게임들은 주로 싱글 플레이였어요. 싱글 플레이라고 하는 건 플레이어 혼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말하죠. 누구랑? 컴퓨터를 상대로 이미 잘 짜여진 알고리즘, AI 기능들 아주 소극적인 형태였겠지만 인공지능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화된 컴퓨터와 플레이어가 인터랙션 하면서 게임을 진행해 나가는 형식으로 디자인되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그 미국이나 일본 등의 어떤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문화하고는 다르게 어떤 관계들을 지향하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게임도 나 혼자서 아니라 내 친구와 함께 플레이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MMORPG라고 하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특징들을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넥슨은 지금도 여러분 너무나 우리들 게임 시장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개발자이기도 하고 지금의 넥슨을 전 세계적인 게임 회사로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김정주 대표의 이야기를 또 인터뷰를 또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게임이라는 걸 개발하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개발했던 1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구나. 어떤 식으로 게임을 왜 어떤 의도로 게임을 개발하려고 했구나. 어떤 환경이 우리 1세대들로 하여금 게임을 개발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주 선생님이 대표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람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김정주입니다. 저는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게임이라고, 세계 최장수의 온라인 게임이라고 기네스북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94년에 시작을 해서 96년에 상용화를 시작한 바람의 나라에 대해서 발표를 할 김정추입니다. 바람의 나라는 게임하고 네트워크하고 연결된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전에 네트워크로는 아주 간단한 정보 교환, 실제로 이 개발이 시작되던 1994년에는 이메일 정도가
이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되던 그런 시기였고요. 네트워크로 그래픽을 하는 거는 당시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나온 엑스 윈도우 시스템이 있었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91년부터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두 개를 어떻게든 연결시켜 보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카이스트에는 엑스 윈도우 시스템이 깔려있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랩이 있었고요. 당시에 그 시스템들을 쓸 수 있었던 게 아주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93년, 94년에 쭉 개발이 되어 왔었고요. 94년에 여기 개발 시작이라고 하던 요 시점은 94년 12월 거의 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전에 그 화면상에서 실제로는 엑스윈도우에서 구현이 됐었고, 그리고 PC로 포팅이 됐던 그 클라이언트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간단하게 전투를 할 수 있고 물건을 가질 수 있고 하던 것들이 이미 구현이 돼 있었습니다. 그 94년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이전이죠. 회사가 만들어진다거나 무슨 벤처에서 투자를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는다던가 이런 거는 뭐 거의 없던 시절이었었고요. 다행스럽게 94년 말에 IBM에서 투자를 조금 받게 되었고요. 그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 게 94년 12월입니다. 이렇게 4명이 시작을 했고요. 정엽 씨는 코딩을 좀 했었고, 원영 씨도 그림을 같이 그렸었고요. 재경 씨가 거의 모든 걸 주도해서 하든, 실제로는 뭐 3명 정도가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던 시기에 바람의 나라 타이틀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요. 제 기억이 정확하면 아마 95년 초기에 김진 선생님을 찾아뵙고 또 바람의 나라라는 만화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아주 간단한 2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저희가 썼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당시까지는 뭐 미국에서 온 게임이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일본에서 제작된 게임들 밖에 한국에 없었는데, 그래도 국내 만화를 가지고 국내 스토리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고구려가 배경인 바람의 나라를 가지고 95년 초에 정식으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시간이 아주 오래 흘러서요. 96년 4월에 천리안에서 첫 상용화를 했고요. 이런 서비스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하여튼 기네스 인정을 2010년에 받았으니까요. 지금도 서비스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22년 차를 좀 지났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동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향후에도 10년, 20년 더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95년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던 94년, 95년에 인터넷으로 겨우 연결이 되던 해외 무슨 대학교의 팀들에서도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네트워크에서 그림도 좀 보이고 사람도 좀 걸어다니고 하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저희가 아는 걸로도 여러 개가 있었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실제 게임이 아주 뭐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천리안, 하이텔, 뭐 이런 나우누리 이런 국내 통신망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그런 회사들이 아주 초기에 텔넷 서비스를 제공하던 그런 회사들에서 콘텐츠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였었어서 저희가 아마 상용화는 가장 처음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처음 하는 거여서요. 정말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서버를 24시간 돌린다고 해서 이렇게 하드웨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지만 소프트웨어는 뭐 정말 1시간에 한 번씩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도 식당에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밥 먹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서 돌아와야 되는,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자면 밥 먹으러 나갔다가 사용자가 좀 늘어나면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당시에 몹이라고 하죠. 그냥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사냥할 수 있는 재료들, 호랑이 사자들이 떨어져서 밥 먹고 들어와서 다시 호랑이 사자를 풀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러다가 제일 큰 챌린지는 저희한테는 역시 동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접이 5명, 10명이어서 사용자를 다 알면서 게임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용자를 기술이 없어서 저희가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인도 모르고 200명이 넘어가면 그냥 서버가 죽어나는데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200명이 넘어가서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또 그냥 맥없이 뻗어버리는데, 이거는 메모리가 모자라서 그런지 서버가 모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해가지고 서버를 확충하고 분산해서 처리하고 1000명, 10,000명 이렇게 받아가던 게 저희한테는 제일 커다란 기술적인 챌린지였던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상업적으로는 부분 유료화를 하는 게, 이제 월정으로 시작한 서비스를 부분 유료화로 바꿔가는 과정, 이런 게 큰 변화 중에 하나였고요. 당시에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다른 서비스들, 리니지, 이런 것들이 다 월정 서비스를 했었었고요. 월 5만원, 4만원, 3만원. 지금은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게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들도 다 무료고요. 초기에 몇 시간, 며칠, 몇 개월도 무료로 할 수 있고요. 그 게임을 좀 더 심각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만 돈을 받는 그런 식으로 게임은 점점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은 피어투피어라고 해야 되죠.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고,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보내고, 내가 너를 만나고, 이런 인터넷이 이렇게나 사회적인 영향, 세상을 바꾸는 그런 도구, 시스템, 스트럭처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바람의 나라는 단지 피어-투-피어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 둘이 할 수 있는 게임보다는 한 10명이 할 수 있는 게임, 30명이 할 수 있는 게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던 인터넷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포털로 시작을 해서 카페 서비스가 있다가 지금은 그 모든 거를 모바일로 액세스하는 여러 번의 그 변혁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게임은 96년 저희가 시작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RPG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RPG는 인터넷의 컨텐츠 중에서도 가장 큰 형태로 남아있게 되었고요. 그리고도 잘 장르적인 확장을 해서 이제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게임은 없는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들이나 어떤 서비스들이건 간에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만나서 같이 작업하고 작업된 결과를 인터넷 클라우드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 대한, 이렇게 모든 서비스가 바뀌어가는 거에 대한 거의 첫 번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에 내려와서 이제 한 7년 가까이 되었고요. 저희는 일단 하드웨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라서 모여진 하드웨어가 몇백 개 수준밖에는 되지 않지만요. 그래도 하드웨어는 좀 남아있고요.
은근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전원을 잘 조심해서 공급하고 스위치를 키면 하드웨어는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소프트웨어는 진짜 보존도 힘들고 모아서 돌리는 거는 더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도 꽤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당시에 아주 정말 쌩쌩했던 컴퓨터를 모아서 켜볼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당시에 정말 잘 돌아갔던 소프트웨어를 구하는 일,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온라인 게임도 뭐 급하게 매일매일 땜빵을 하던 시절이어서 이게 초기에 어떠했는지는 진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아까 보여드렸던 신문, 뭐 잡지 이외에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제주에 내려와서 박물관을 시작하고 이런 옛날 자료를 좀 모아야 되는구나 해서 특히나 그 기네스북에도 기록이 되는 세상의 최초의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복원하려고요. 작업을 한 1년 이상 했고요. 뭐 원래도 내용이 없는 프로그램이라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당시에는 PC의 최고 사양이었고요. PC의 최고 사양에서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사용자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뭔가 상호 간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 바람의 나라 1996을 복원을 해서요. 저희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체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20년 전에 첫 게임을 선택하면서 RPG를 시작을 했던 거는 뭐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또 한 20년간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 접속자가 뭐 작은 거, 뭐 중급, 초대 규모 여러 가지로 해서 변형이 돼서 잘 커왔던 것 같고요. 꽤나 많은 장르로 온라인 게임이 잘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첫 번째 게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사용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들은 왜 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왜 이렇게 열심히 이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더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런 회사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람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또 2년이 지나면 리니지라고 하는 전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을 뒤흔든 혁신적인 작품이 등장합니다. 앞서서 바람의 나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적인 속성들이 이 리니지에도 혈맹이라는 커뮤니티 시스템으로 굉장히 큰 자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협동 플레이가 메인이 되는 공성전, 저는 늘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공성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MMORPG의 원형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작품이 바로 이 리니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의 게임들이 어느 정도 설계된 맵이라던가 캐릭터라던가 어떤 스토리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게임이 개발되고 그게 이렇게 닫히는 그걸 다 플레이하게 되면 닫히고 뭐 시즌2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것 그런 형태하고는 다르게 이 리니지는 주기적으로 게임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디자인되었어요. 그래서 맵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또 플레이어가 대적해야 하는 몬스터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 리니지라고 하는 전체 게임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정한 플레이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쵸. 만렙을 찍고 나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정도 개발사에서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다 소비하게 되면 캐릭터는 레벨업을 끝내게 돼요. 그렇게 끝내게 되는 마지막 종착점을 우리가 만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만렙을 찍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컨텐츠를 즐겨야 하지? 라는 어떤 퀘스트를 하지? 더 이상 게임 회사가 나에게 전달하는 퀘스트라는 건 없는데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렙을 찍더라도 PVP, 펄슨과 펄슨이 싸우게 되는, 전투를 하게 되는 형태이죠. 그래서 PVP라는 시스템을 부여해서 플레이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 바로 이 리니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템을 통해서 게임 플레이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등 온라인 게임을 기존의 비디오 게임과는 차별화된 어떤 특성들로 구축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어서 이 온라인 게임들의 온라인 게임들을 그냥 그 게임 회사의 메인 서버에다 놔두고 우리가 계속 수시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서 플레이하게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반면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전체 미국의 큰 땅덩어리를 다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스템을 만들기란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게임들을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일정 정도는 내 컴퓨터에, 일정 정도는 게임 회사 컴퓨터에 서버에다가 저장시켜 놓고 이걸 계속 통신하면서 게임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CD에다가 우리 프로그램 깔 때 보면 CD 같은 거 받아 오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다 다운받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CD에다가 아예 게임의 일부분을 클라이언트가 가져야 하는 것들을 저장해 놓고 그거를 다운받는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들을 설계했었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했다는 얘기는 그 CD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현재에도 그런데요. 블리자드 같은 MMORPG를 만드는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들은 월정액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혹은 CD를 판다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우리 그 비디오 게임 살 때 라스트 오브 어스 하려면 프로그램을 사야 하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판매를 하거나 혹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월정액을 매달 얼마씩 일정한 금액을 내는 형식으로 비즈니스 모델들을 설계했었어요. 그런데 리니지에서는 매달 내는 매달 내는 월정액이나 다운로드를 받는데 드는 금액보다는 일단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무료로 일단 게임에 로그인하세요. 캐릭터를 만드세요. 다만 그 중에 부분 유료화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분 유료화. 아이고. 네. 잠시만요. 얘는 뭐냐면 아이템 혹은 뭐 특정한 캐릭터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플레이어가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겠다, 게임의 수익으로 잡겠다라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죠. 이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 부분 유료화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악용하면서 약간 사기성이나 혹은 도박이나 혹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현질 네, 현질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에 또 봉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존까지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모델들로
이제 혁신적인 모델로 이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NC소프트의 리니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리니지를 주도적으로 개발한 송재경 대표의 이야기를 또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계시죠? 20세기 한국 컴퓨터 개발 역사 워크숍에서 리니지를 발표하게 된 엑셀 게임즈 송재경입니다. 리니지는 1996년 8월에 기획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네트라는 회사에서 그 아까 ISP 최초 국내 ISP 중에 하나였던 그 아이네트에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97년 11월 경에 이제 외부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시절에 이제 IMF가 터지면서 아이네트가 좀 사정이 어려워져서 NC소프트로 12월 달에 옮겨서 개발이 쭉 계속돼서 98년 8월에 이제 상용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상용화까지 2년 정도가 걸렸고요. 그 뒤로도 계속 개발이 쭉 진행돼서 오늘날까지도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발은 저와 김민수 씨 이렇게 두 명이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짜고 김민수 씨가 이제 그래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NC소프트로 옮겨가서 이상 씨, 배재현 씨가 이제 프로그램에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최은호 씨, 그다음에 김종숙 씨, 서재영 씨가 이제 아트에 그래픽에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김영진 씨가 이제 기획에 추가가 돼서 그렇게 8명으로 상용화 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 그 당시 NC소프트도 이렇게 넉넉한 회사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초기 시절의 이제 스크린샷인데요. 특이하게 이제 채팅창을 위에 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생각에 뭔가 채팅창이 위에 있는 게 시선의 뭔가 이동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아래쪽에 정상적으로 채팅창이 있는데요. 이런 장르의 이제 게임을 개발하게 된 게 그 당시에는 장르에 아직 이름이 안 붙어 있어서 부르는 사람마다 이렇게 머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픽 모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MMORPG라는 장르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그 장르 이름을 지은 사람은 그 리차드 게리옷입니다. 그 울티마 시리즈로 유명한 이런 게임을 만들게 된 거는 이제 앞에 발표에서 김지호 씨가 발표했었던 텍스트 머드를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가 재밌게 했었고요. 그때쯤 또 네트액이라는 게임도 되게 재밌게 했었고 또 울티마 온라인도 되게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합쳐지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조금씩 프로토타입 제작을 했었고 이제 앞에 발표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94년 말에 이제 IBM에 약간의 투자를 받아서 바람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바람의 나라를 만들다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리니지입니다. 그래서 리니지를 만들 때는 바람의 나라랑은 좀 다른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바람의 나라 때 했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바람의 나라 때 이렇게 했었으니까 같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좀 그거랑 반대되는 선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바람의 나라 때는 이제 고구려 배경으로 했었는데 리니지 때는 이제 서양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리니지를 만들면서는 이제 가능한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바람의 나라는 네트에게 영향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서 커맨드를 먼저 입력하고 키보드가 꼭 있어야 되고 하는 인터페이스였는데 초반에 네, 리니지는 이제 마우스만으로 모든 게임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키보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팅할 때 빼고는 그런 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 시절에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이제 약간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상업적 성공이라고 할까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재 이 자료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NC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이제 받아온 현재 스크린샷인데 굉장히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리니지가 다 좋았던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단점도 많이 있었는데 게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일단 막대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막대한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현금 거래 시장이 생겼고요. 또 초기에는 컨텐츠 양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또 캐릭터들이 다 일괄적으로 그 한 가지 모양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서포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해외 진출할 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한국 MMORPG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서버 아키텍처가 이제 한국 MMORPG는 대부분 그런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고요. 그 뒤로 뭐 개발된 리니지2, 뭐 테라, 아케이지, 뭐 요즘 나온 블레스까지. 그리고 게임 시스템 안에서도 사용자 세력 간의 어떤 경쟁이라는 한국적 MMORPG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의 전형을 성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아직 많은 유저들이 이용 중에 있고요. 이렇게 된 원인은 일단 그 시절에는 경쟁 게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뭐 리니지가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이제 선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게임 내 어떤 혈맹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유저들 간의 커뮤니티가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다른 유저와의 협력 플레이가 강요된 건 아니었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솔로잉이 가능을 했고, 그래서 그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어떤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이고요. 저의 발표는 아니지만 이제 체어 계시는 전 박사님이 이런 거 부탁하셔서 당군의 땅, 바람의 나라, 리니지의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네. 네, 이건 뭐 제일 재밌는 과학적인 뭐 근거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저의 시오리 이론인데, 뭐 앞에 발표한 김주호 씨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90년, 91년 사이에 이제 과학원이 서울 캠퍼스에서 대전 캠퍼스로 이제 이전하던 중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기숙사 생활을 전부 했고, 근데 거기 인터넷이 됐고, 또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이 있었고, 근데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은 없었습니다.
그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은 다 서울 캠퍼스에 계셨고 일주일에 한 번쯤 내려오셔서 뭔가 강의를 하고 다시 또 올라가셨기 때문에 3일 왔다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그러니까 과제와 그 수업을 따라가는 정도는 그 과학원에 온 학생들 정도면 굉장히 이제 쉬운 일이었고, 그 대부분 남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잉여가 있었는데, 그때 또 인터넷도 됐고, 워크스테이션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아마 20년 후에 여러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저의 그냥 가설입니다. 네,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송재경 대표가 이야기했던, 도대체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 게임 개발 1세대들이, 잉여의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템들을, 창의적인 접근을, 창의적인 시도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잉여의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잉여의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잉여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살아야 돼. 엄청나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하루하루 하면서 또 그렇게 하기를 요구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혁신을 일궈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그런 잉여의 시간이 꼭 필요한, 멍 때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전에 전제로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하는 건 이미 어느 정도의 실력들을 쌓아놓은 상태라는 거, 네, 그런 사실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노력과 또 열정과 그리고 또 잉여가 함께 잘 어우러질 때 이런 혁신적인 콘텐츠들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개발 1세대들은 이런 식으로 게임들을 개발했고 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초로 온라인 게임을 우리나라가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미국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1998년도에 NC소프트가 리니지를 만들어내고 나서 6년이나 지난 후에 2004년도에 블리자드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만들어내죠. 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지금도 전 세계의 MMORPG 플레이어들의 한 60% 정도가 이 게임을 즐긴다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굉장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나라가 최초의 MMORPG로 기억된다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최고의 MMORPG로 기억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또 사실 오늘날 우리가 물론 바람의 나라가 새롭게 리뉴얼돼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바람의 나라를 계속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새로운 그 플레이어들이 유입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초창기 member가 아직도 꾸준히 플레이를 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다고 하죠. 그런 게임으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임으로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인들의 게임 플레이 문화는 분명히 서양 사람들의 그 문화하고는 다릅니다. 퀘스트나 미션 등 게임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양 사람들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어찌 보면 게임이라는 공간을 제2의 제3의 현실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평행적인 그런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상의 인물이 되어서 이 현실에서는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상의 인물이 되어서 그 세계 안에서 사회적인 명성을 얻기도 하고요. 그 세계 안에서 커뮤니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게임화된 사회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콘솔 게임들도 비디오 게임들도 물론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처럼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공간을 막 거대하게 설계하지는 못하고 있죠. 아무리 온라인 게임 혹은 뭐 2명, 3명부터 시작해서 십수명이 함께 즐기는 그런 콘솔 게임들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콘솔은 그야말로 어떤 개인 플레이, 싱글 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이 사회적인 관계망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한국 플레이어들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반대로 MMORPG와 같이 온라인 게임들, 특히나 오늘날에는 이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굉장히 많이 넘어왔죠. 게임을 다 모바일에서 하게 되니까요.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온 이 게임들에서는 가상세계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 너머의 디지털 세계 너머에 있는 누군가와 만나서 함께 협력해서 플레이를 하는 그런 시장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열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좀 살펴보았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 동안 짧은 시간에서 게임의 역사를 모두 다 살펴본다라는 건 어불성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게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첫 주차 수업이었다면 2주차에는 게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게임이 또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있고 또 게임을 둘러싼 담론들, 루돌로지스트들과 내러톨로지스트들의 담론들은 어떻게 형성되어 오고 지금은 융합학문으로서 게임이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짧게나마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이 분야 게임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되어 있는 책들도 되게 많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움직이기가 어렵지만 넥슨 박물관 같은 곳에 가셔서 게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우리나라 게임은 어떤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제주도에 있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3주차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 텐데요. 3주차 수업은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게임을 왜 우리는 그렇게 타박하고 미워하고 사회적으로 악이라고, 사회 악이라고 폄훼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뭘까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